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봤을 때 이렇게 19,000명, 14,000명의 레벨로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에 숫자가 73,000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야? 저거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면 BLS가 기다렸다가 이걸 터트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BLS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의 둔화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경제학자들이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AY 등등에 대한 프로덕티비티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앞으로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주제는 굉장히 시사할 점이 많다라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잭슨홀 미팅이 이제 코앞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뭐라 그러죠?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금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따져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옆에는 오늘도 시장의 전략을 짜주시는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과연 다음 주 월요일에 물론 결론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하겠지만 한번 감히 네.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빈센님은 오늘 밤 시장은 힘들까요? 괜찮을까요? 처음과 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작과 끝, 그러니까 네. 연설할 때와 끝나고 나서의 네. 시장 분위기가 다를 거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이번 주 화요일에 제가 페이퍼를 하나 냈었는데 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일 가능성이 높다. 소문난 잔치 간섭. 저희도 네. 이제 하루에 하나를 통해서 소문난 잔치, 그러니까 크게 막 시장을 막 흔들 만한 그런 이슈는 일단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것 같고 네. 원론적인 얘기를 한다면 시장은 매파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고 네. 그럼 화들짝 놀랐다가 상당히 최근에 뉴욕 증시의 흐름을 보면 네.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매파적인 것이 그래도 9월 FOMC 때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잭슨홀 끝나면 오히려 시장의 이목은 9월 FOMC로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네. 과연 우리 하루에 하나 빈센님이 준비하신 문장은 뭘까요? 한번 보시죠. 네. 간밤에 나왔던 수많은 경제 지표 중에서 네. 제 눈에 딱 띄었던 것이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입니다. 와, 3년 9개월 만에 최고라고요? 네, 이것은 연속 실업 청구 건수. 그러니까 2주 이상 실업을 계속해서 신청한 사람들의 건수가 8월 9일 기준으로 197만 2천 건. 그게 2021년 11월 6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는데 네네. 사실 우리가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는 이유는 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용 지표는 아시는 것처럼 실업률을 조사하는 가계조사와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를 조사하는 기업조사로 나눠져 있죠. 근데 이들의 조사 기간이 약간은 달라요.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캘린더 데이로 12일이 포함된 주에서 보통 조사를 합니다. 12일이 포함된 그 주. 의미가 있어요, 저게? 네,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한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네. 지난주 네. 12일이 포함된 주예요. 7월 12일이면 뭐 무슨 날이었죠? 그러니까 8월 달의 기준으로 네. 12일이 포함된 주에서 매주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한 달에 4번 발표하는데 네네. 4번 다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럼 그 12일이 포함된 주가 중요해요? 네. 왜냐하면 그 주에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라든지 실업률을 조사하는 서베이 기관과 겹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중요하죠. 네. 꽤 중요한 데이터이지만 한 달의 기준으로 4번 나오는 데이터에 가중치를 두자면 이 두 번째 주, 즉 캘린더 데이로 12일이 포함한 주가 가장 임팩트가 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실업 청구 건수가 올랐다면 바로 그 다음 달 초에 발표하는 미국의 고용 지수의 고용 데이터에 어느 정도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에서 간밤에 발표되었던 연속해서 실업을 청구하는 건수가 약 한 3여 만에 최고치로 상승했다는 것이 고용이 좀 안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이 안 좋으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해줄 걸로 기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고용이 이게 안 좋은 게 아니다 쪽으로 약간 연준 쪽에서 파월 쪽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데.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릅니다. 네, 저는 결국 파월은 원론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네. 하지만 최근에 고용 쪽에 좀 더 방점을 둔다면 금융시장은 뭐 B컵까지는 아니겠지만 9월달에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제가 속해 있는 리서치 센터에서도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재개한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빈센님을 제가 소개해드릴 때 항상 빈센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왜 빈센이냐고. 네. 빈센이니까 빈센이죠, 여러분. 저는 여돈이니까 여돈이고요. 저도 약간 뭐 하나 만들까요, 영어 이름? 제가 한번 저는 원래 있어요. 네. 네, 다이애나라고 다이아나. 말하면서도 유명한. 네. 제가 다이애나 그 왕세자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우아하시고 항상 뭔가 아이콘이 되는 분이라서. 그럼 우리 다이아나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애나예요. 예. 안녕하세요. 아침부터 주책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 한국 이름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잭슨홀 진행되고 있고 또 파월 연설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 교수님을 모셨는데 일단은 어제 새벽부터 발표됐었으니까 연준의 뭔가 이 플로우를 좀 확인을 해보려면 FOMC 의사록 내용에 대해서부터 한번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서 뭔가 7월의 결정이 잭슨홀 여기 연결해가지고 볼만한 내용이 좀 있으셨나요? 그 이제 아무래도 그 정보의 흐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준 의사록 얘기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다음에 계속해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왔나에 대한 생각도 좀 진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전히 그 바뀐 게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2명 정도가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고 보우만 같은 경우에는 뭐 3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들의 주된 논거는 고용시장이죠. 고용지표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감안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시간 순서로 봤을 때 7월에 FOMC가 끝나고 그 다음에 BLS의 그 충격이 고용시장 관련된 지표들이 나타났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놀라운 점은 보우만하고 월러를 제외한 다른 FOMC 위원들 같은 경우에 그럼 물론 저희가 코멘트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하나입니다만은 계속해서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은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그 고용 지표의 충격이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 그거 자체로 뭔가 자기 자신의 스탠스를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FOMC 의사록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과반수 이상의 그 majority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과반수 이상의 참가자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방 압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고용 시장에서의 하방 압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기들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먼하고 월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용 부분이 더 두드러진 위험이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7월에 반대표를 던졌던 거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이 다음에 나타난 현상이 이제 BLS에서 우리가 넘판 페이롤이 나오고 넘판 페이롤의 리비전 자료가 나오면서 이게 이제 크게 문제가 됐던 건데 요거는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지금 이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미국 비농업 고용자 수 추이가 발표가 되면서 이 부분이죠. 여기와 여기 이 두 부분인데 5월에 19,000명, 네. 그 다음에 6월에 14,00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제가 몇 번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넘판 페이롤 같은 경우에 이게 우리가 벌써 그 쇼 메모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실제적으로 경기가 둔화되는 스탠스가 가게 된다면 5만 명 이하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게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지난달에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게 5월, 6월이지 않습니까? 네. 4월에 관세 문제가 터졌고 5월, 6월에 고용이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실제적으로 관세가 실물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그것도 단시일 내에.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이 이렇게나 빨리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할 유예시켰는데도 수밖에 없다는 불구하고요. 거죠. 일부 그러니까 그때 4월 시작하고 나서는 사실 일부만 시작이 됐던 거고 상당 부분을 유예시켰던 거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유예됐고 그 다음에 나타난 그 경제 지표들, 특히나 고용 관련 지표들, 그 다음에 리테일 세일즈 이런 거를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여전히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출은 계속해. 그리고 고용 지표도 나쁘지 않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어닝을 계속해서 받아가지고 그거를 소비에 사용하는 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가운데 이게 실제적으로 고용 시장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금 이게
고용의 공급 즉 노동 공급 자체도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웨이지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미국에서 리테일 세일즈나 아니면은 컨섬션 익스펜디처 자체가 유지가 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어떤 시각에서는 정통적인 시각이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와서 사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BLS 국장을 해임한 게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을 봤을 때 이렇게 19,000명, 14,000명의 레벨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거는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월에 숫자가 73,000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회복을 얘기할 때야? 저거 어떡할 거야라는 얘기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충격이 컸던 거고 시니컬하게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73,000건 내가 뭐 도대체 뭘로 믿어야 되는 건데? 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25만 8천 명만큼이 한 번에 하향 조정된 거는 24년 이후에는 기억에 없는 상태거든요. 자료 보여주시죠. 이렇게 되면 신뢰도가 좀 깨질 것 같은데 이 데이터에 대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이 부분을 제가 계속 트래킹해 왔던 거는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코멘트들이 조금 있었어요. 네. 실제적으로 BLS에서 이 작업을 계속해서 할 때 언급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발표를 할 때 이 자료는 모든 데이터를 다 커버하지 못하고 추정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적으로 한 70% 정도만이 이 자료 발표되기 전에 취합된 자료다라고 언급을 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리비전할 수밖에 없다. 이 자료 발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논판 페이롤이 바뀌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만 우리가 이거를 최대한 빨리 사전에 자료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트럼프의 주장대로 뭔가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라던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문제는 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에스티메이션 자체의 기법에 어떤 바이어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고민은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지금 실제로 데이터가 나왔던 것에 대한 괴리를 되게 크고 실제 데이터 나와도 이걸 나중에 또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의 괴리가 크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시장 지표로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2달 전에 자료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시장에서는 또 그걸 가지고 와글와글 화를 낼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거죠. 야, 2달이면 내가 차라리 GDP를 보고 말지 뭐 약간 이런 식의 네. 농담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떤 정보의 정확성과 속보성은 이제 서로 간에 반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네. 문제는 이 자료에서 보듯이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 사이드에 바이어스 에러가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거 너네가 사기쳤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추정 모델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거고 네. 이게 좀 25만 8천 건이라는 게 너무 극단적이었던 것도 있고 그런 충격이 있기 때문에 고용 관련 지표가 이렇게 확 눈에 들어오고 이 자료가 발표되면서 끝났다. 9월 90%. 그래가지고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식으로 시장은 확 돌아섰죠.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계속해서 지금 오늘 파월 의장의 발표는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퍼센트가 올라가고 있어요. 아닐지도 모르겠는데 제 원론적으로 얘기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 사실 굉장히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파월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잭슨홀 미팅의 연설문에서 그렇게 막 세게 어떤 스탠스를 변경한다라던가 이런 자세를 보였던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그거를 바뀐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호사가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러나 되는 저러나. 거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게 그럼 FOMC 위원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데 라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는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조금 더 보자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언제까지 네. 보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 네. 중에 되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그런 거잖아요. 일기예보 보고 네.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챙기죠. 저는 이제는 우산 안 챙겨요. 요새 하도 안 맞아요. 네. 아니 저는 세차하려고 기다리다가 네. 오늘 저녁에 비 오네 안 해야지 하면 또 비가 그렇죠. 안 와. 네. 그러니까 이 말씀 왜 드렸냐면 네. 지금 미국의 뭐 고용 지표가 하루 이틀 리버전 되는 건 아니었죠. 예전에는 뭐 0 나온 적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데이터 디펜던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미국 연준은 고용이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릴 것이고 물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것이고 이렇게 데이터 디펜던트 한다고 우리가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의 고용 지표의 이 큰 손바뀜처럼 바이어스라고 표현하셨지만 앞으로 이게 끝이 아니고 계속 있을 거다라는 것이 월가에서도 심심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우산 안 챙기는 것처럼 세차 안 하는 것처럼 연준에 대한 신뢰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잭슨홀이 열린단 말이죠. 그럼 이제 잭슨홀로 다시 한번 시선을 돌려보면 이번 잭슨홀에 여러 가지 화두가 있지 않습니까? 통화정책 프레임을 뭐 재검토한다든지 등등. 교수님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이 통화정책의 체계 평균 목표 물가라는 것으로 여태까지 5년 동안 이끌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바뀔까요? 그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일단 말씀을 드리면 2020년이었죠. 파월이 잭슨홀에서 이제 발표를 하면서 AIT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네. 그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듀얼 맨데이트가 있다. 연준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정확성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데이터밖에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하고 그다음에 그 자료는 유감스럽지만 변하지 않아요. 그 사실 자체는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데이터 디펜던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다. 왜냐하면 다른 바탕이 없으니까. 그거는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듀얼 맨데이트가 있는 상황에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봐야 하는데 연준은 언제나 인플레이션을 우선했단 말이죠. 이거는 뼈아픈 그 실책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연준 위원들 입장에서는 각인돼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은 실제적으로 지금 스탠스가 인플레이션에 더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런 이유에 의해서 나타난다라고밖에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조금 놀랐던 점은 뭐냐면은 이번에 누가 이거 어레인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시장을 심포지움의 타이틀로 잡았다라는 게 그러니까요.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전례가 있습니다. 2007년이죠. 2007년에 얘네들이 뭘 가지고 그 심포지움을 열었냐 하면은 하우징 파이낸스 앤드 머니터리 팔러시였어요. 2007년이죠. 그리고 그래서 8월 2008년에. 말이고 오. 굉장하죠, 사실. 그리고 다음에 문제가 터진 실제적으로 2007년 8월이 되면은 하우징 마켓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1년 전에 첫 번째로 문제가 나타나고 네. 그게 1년을 끌다가 2008년에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 실제로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그 뭐랄까 이 잭슨홀 미팅을 어레인지하는 사람들이 그 주제를 그 시적절하게 잡는다라는 그런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어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우연의 일치겠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러 그러면 BLS가 기다렸다가 이걸 터트려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지금 BLS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용시장의 둔화되는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경제학자들이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가 여기에 AY 등등에 대한 프로덕티버티의 이슈들 이런 것들이 결합돼서 앞으로 미국 실물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에 따라서 머니터리 팔러시는 어떤 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주제는 굉장히 시사할 점이 많다라고 보여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목이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은 이번에 잭슨홀에서 이전과 크게 바뀌지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화정책 체계가 이번에는 재검토 결과, 그러니까 페드 리슨이라 그래서 꽤 오랫동안 이런 여론 흐름들을 수렴했기 때문에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게 방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냥 이중 책무, 듀얼 먼데이트 그대로 가는 것이고 연준이야 중앙은행이니까 물가에 좀 더 집중했던 것인데 고용으로 무게를 옮기는 듯한 기대도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질문입니다. 하나는 여전히 물가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물가만이라기보다는 물가를 좀 더 집중할 것이냐. 두 번째는 정말 통화 정책이 안 바뀐다.
그냥 기존에 했던 것대로 그대로 할 거다. 평균 목표 인플레이션도 유지할 거다.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일단 체계 자체는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봐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네. 8월의 마지막 그 잭슨홀 미팅이죠. 그런 데서 큰 체계의 변화를 해놓고 자기가 나간다라는 거는 사실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차기 이제 연준 의장이 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다라는 식으로 차라리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 지금 현재 만약에 바꾼다라고 한다면 AIT를 변형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타겟을 2%에서 3%로 올리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상황에서 보면은 그 근거가 마땅치 않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작년 잭슨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그 머니터리 팔러시에 대해서 어세싱을 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라는 걸 봤다면은 올해 보는 거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노동 시장에서의 반응을 따질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아직 페이퍼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네. 그 페이퍼들을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하나의 큰 방향이 나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체계를 바꿀 정도의 어떤 그런 큰 어떤 이슈가 있다라거나 네. 그런 느낌은 안 보인다라는 거죠. FOMC 위원들이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에 살짝이라도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을 거예요. 아니면 한두 사람 정도라도 스탠스를 바꿔서 우리 노동시장에 더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돼라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게 실제적으로 큰 어떤 시스템상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근거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방송이나 아니면 미국 주식을 쭉 같이 봐오셨던 분들은 잭슨홀 미팅이 과거에 뭐 이런 일들이 있었지라는 최근에 일련의 일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 대체 이 잭슨홀이 뭐길래 나는 잭슨은 마이클 잭슨밖에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잭슨홀 미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과거에 봤을 때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렇게 금융시장에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한 내용들도 있었습니다라는 것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잭슨홀 미팅이라는 거는 네. 사실 별거 아니고 그냥 경제학자들이 여름에 너무 더운데 우리 좀 별거 쉬면 안 될까? 근데 놀러 가는 겁니까? 그냥 쉬면 안 되니까 또 공부하는 사람들 그 모여가지고 우리 논문이나 한 편씩 읽어볼까? 뭐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이 되는 거죠. 가볍네요. 네, 학회. 가벼운 모임입니다. 네. 사실은 1978년에 시작했고요. 캔자스의 페드가 이거를 어레인지를 했는데 78년에는 사실 그쪽 부분의 어떤 리저널 이코노믹스 그 다음에 아니면은 농업 관련된 그런 심포지움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거대한 낚시질에 성공을 하죠. 이거를 진행을 하다가 82년에 네. 그 원래는 이제 잭슨홀도 아니고 캔자스시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82년에 그 당시에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낚시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와 오셔서 낚시 한번 하시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잭슨홀이라는 곳이 이제 송어 낚시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냥 전형적인 휴양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미국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뭐 인맥도 쌓고 논문도 읽고 그런데 여기 송어 낚시 좋대요. 오셔서 낚시 한번 하시죠라고 했더니 정말 그 낚시에 걸려가지고 폴 볼커가 그래 그럼 갈게요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 처음에 시작은 미약했으나 네네. 네. 중간중간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꽤 컸던 이벤트들이 맞아요.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2013년도 2013년 5월 달에 당시 의장이었던 버냉키 쇼크라는 게 있고 네네. 그해 8월에 잭슨홀에서 버냉키가 불참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연준 의장도 불참하는구나 그런 걸 처음 알았었는데 교수님 사실은 어떠세요? 네. 내가 꼭 가야 되는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전통을 따르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이슈가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잭슨홀 미팅 자체는 그냥 이코노믹 심포지움이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낚시질에 성공을 해가지고 연준 의장들이 관례적으로 참석을 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이 됐고 실제적으로 연준 의장들이 어떤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거는 1990년대나 되어서 이제 그것이 정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 의장이 와? 그럼 뭐라도 한 말씀 하셔야죠.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가을 되고 찬바람 들어오면 요때가 이제 또 금융권에서는 휴가철과 비슷하게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휴가 끝나고 돌아와서 어떤 스탠스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럼 중앙은행은 뭐라고 얘기했나라는 점을 볼 때 사실 잭슨홀 미팅에서 이야기를 한 게 타이밍이 굉장히 적절한 그런 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 케이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케이스들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게 2005년의 케이스. 2005년. 네네. 네. 그린스팬의 마지막 그 잭슨홀 미팅이었는데 여기서 그린스팬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연준을 계속 의장을 맡아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해의 주제가 더 그린스펀 에러 그러니까 그린스펀의 시대를 어떤 식으로 평가할 거냐 그다음에 이거의 미래에 미친 함의는 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에서 두 개의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그린스펀에 대해서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경제학자들도 있지만 반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한 스탠스를 가고 있다라고 지적한 일군의 경제학자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2008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때 그린스펀도 일정 부분 그 책임이 있다라고 지적하는 그 부분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이건 뭐 너무 좀 오래된 얘기니까 좀 이쪽으로 와 보면은 20년대에만 들어서도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20년에 파월 자신이 AIT를 실제적으로 그 잭슨홀에서 발표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연준 의장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써먹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개편을 하고 싶을 때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앵커분께서 이게 이번에 어떤 게 바뀔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주신 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22년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랬더니 네 계속 잡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잡아볼게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22년의 하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월부터 12월까지는 장이 완전히 박살나는 파월 쇼크 쇼크 보이기도 했었죠. 네. 당시 참 파월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파월 쇼크 뭐 크게 우려를 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시장이 금리 인하를 워낙 기다리긴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어느 정도 뭐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반응 정도로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별 얘기 안 할 거다라는 게 그 정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면은 9월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고용 시장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저는 그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면은 사전에 뭔가가 나왔어야 돼요. 사전에 그럼- 뭔가 나 예, 연준 위원들이 네.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이? 계속해서 코멘트가 나오는데 너무 지금 갈려 있어요. 네. 그리고 갈려 있는 자기 자신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6월에 SEP에서 봤던 그 스탠스가 그대로일 개연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고용 자료가 그런 충격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은 그 얘기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 아직 인플레이션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해라는 거죠. 그거를 지지해주는 자료들, 예를 들어서 PPI 같은 자료들 이번에 올라가서 나타났고 PPI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코어 PC에 아무래도 선행하는 지표이고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 패드에서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 자료를 보면은 약 한 달에 1.0%포인트만큼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패드 같은 경우에 3.5%까지 연말에 CPI가 올라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말 체제를 갈아엎어가지고 우리 4%까지도 그냥 인정할 거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주장이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을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연준 내부에서 지금 원보이스 하나의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는데 사실 트럼프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트럼프 마음대로 다 하고 있잖아요.
연준 내부에서 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것은 그 안에 이견이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임팩트가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트럼프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으로 금융시장을 해석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트럼프를 이제 다음 주죠. 한국 대통령이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가 뭐 예견된 거 그 전에 뭐 일본도 가고 등등 하니까 도대체 키포인트가 하나 있다면 뭘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관세 어떤 식으로 세부 사항이 결정되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된 다음에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한국 입장에서 다음 부분이다라고 한다면은 방위비 관련된 이슈들, 그 다음에 이른바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 한국이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식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의 전구라는 개념, 원시어터라는 개념을 일본이 제시를 했고 그거를 지금 미국이 용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럼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거를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관점, 이 부분이 동맹의 현대화와 이어지는 그 다음에 그게 방위비로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하나의 큰 틀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동맹의 현대화가 참 그 세련된 얘기인 것 같지만 가만 들어보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한테 우리 미국 무기 사 이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는 그런 시스템을 감안했을 때 대만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하란 말이야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는. 너무 어마무시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 그래서 원시어터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 이야기할 때 대동아 공영권을 뭐 다른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다. 그거를 일본이 얘기해서 좀 그 당한 국가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네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만 그게 실제적으로 시연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국은 거기에 끼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는 있어요. 선택. 나이는 어때요? 선택 잘해요? 저는 선택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요번에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우리가 선택하는 걸까요? 주어진 대로 그치. 그냥 흘러가고 같이 묻어가는 거 아니에요? 역시. 뭐 어떻게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음. 그냥 가는 거죠, 같이. 음. 지금 미국도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식시장이 계속 등락을 보이고 네네.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학자의 입장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뭔가 조언이나 이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우리도 그러면 연준처럼 wait and see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다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래서 정부가 뭐 할 것 같으세요에 대한 판단은 해야 된다라는 잘 거죠.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미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모르겠어요. 6월에는 스탠스가 명확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일단 10억이니 50억이니 배당가세 어떻게 할 거니 이 부분도 지금 애매할 뿐더러 이것들이 여러 가지 겹치는 부분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떤 혼란 같은 거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당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이거를 하면은 그 고소득 고배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더 이익이 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더 긍정적인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였다면은 오케이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안 되겠는데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갈 때 그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고 내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이런 거를 시장이 원하는 것 같아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서 수습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이 몹시 안 좋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말씀 쭉 들어보니까 약간 몽혹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상대 카운터 파티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감히 그냥 트럼프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먼저 선빵 날려서 합의되지 않는 멘트를 언론에 뿌릴 가능성도 높아 보여서 그리고 회담하고 우리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미국에서 언론에서 막 들끓고 막 이러면 어떡할까.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약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먼저 일본으로 가는 게 저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일단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일본 대통령이 입장인데. 당선되고 나서 무조건 일본 방문은 미국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뭐 좀
기분 나쁘게 말하면 아무래도 대국이기도 하고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가서 이제 눈인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 먼저 가는데 이번에 일본을 먼저 간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일단 지역적인 협력의 문제, 서로 간의 분위기 요즘 나쁘지 않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보자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전 두 번째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봐요. 네. 야, 너희 맞아 보니까 어떠니? 라는 부분. 서로 만나가지고. 예, 이거는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를 만들 수도 있고 사전에 준비를 해서 감으로써 어떤 충격이 왔을 때 특히나 지금처럼 무작위적인 충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사전에 대비를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트럼프와 어떤 대화 내지는 그런 부분을 진행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미국의 관세 협정 스타일에서 한국은 사실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상당히 그래도 호의적으로 대우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그게 숫자라는 필요하니까.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그런 부분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사실 그렇게 뭐 심각하게 두들겨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긴 좀 어렵죠.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6천억 불, 7,500억 불, 거기다 추가적으로 400억 불. 그다음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더 크죠. 5,500억 불. 뭐 물론 이거를 GDP로 따져가지고 한국이 더 맞았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이 한국에 대한 스탠스를 보여줄 때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 그 언사를 막 그냥 공격적인 언사를 뱉어내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부분 정리가 됐을 때 뭐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라든지 그런 식의 어떤 하나의 커멘트를 제시를 함으로써 그 부분에서 지금까지 한미 관계가 그렇게 안 좋은 모습이라거나 아니면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그 대미 스탠스가 어떤 거냐 그거를 미국이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지금까지는 어떤 그런 스탠스에서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번에 어떤 크게 뭐 등에 칼이 날라온다라던가 뭐 네. 이제 아니면은 비행기 안에서 뭔가를 봐야 된다라든가 그런 식의 공격적인 자세는 크게 나타나지 않을 않을 거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 쭉 하다 보면 여기 우리 오픈 스튜디오에 현대백화점도 있지만 네. 사실 중국인들 꽤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중국이 상당히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본 만나고 미국 네, 만나고 갔다 와서 이렇게 하고. 우리 주식시장은 또 중국에 대한 한한연기대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국장은. 맞습니다. 이거 다 엉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 이제 스탠스를 갖출 때 그 언제나 이거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사실 정치가의 숙명이라는 게 그런 부분이죠.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이 옳았던지 그르든지 간에 다른 쪽에서는 반대 쪽에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에 가서 우리 깨끗하게 잘 끝내고 하하호호 하면서 잘 왔다고 하더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아 잠깐만 좀 기다려봐 너 지금 어쩌자는 이런 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더 분위기가 심각해진다면 한한용으로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중국에서도 지금 이 스탠스 일본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고 미국하고는 두들겨 맞고 있고 가장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그나마 중도적인 스탠스처럼 유지하고 있을 때 그거를 유지하고 싶은 게 강하지 그래 너네 죽어볼래?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쪽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의 입장도. 중국도 네네. 우리가 필요하고 예,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근데 너무 이제 뭐 그럼 너무 좋겠지만 이게 혹시 우리가 우리 주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중국이 우리를 과연 필요로 하는 게 맞나? 미국이 우리를 그 정도 중요성을 갖고 있나?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를 과대평가. 과대평가. 네 그러지 않나? 왜냐면 심리 외교에서 자기의 기본적인 리뷰가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한국에 살고 있고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한국에 대한 중요성을 더 높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그 과거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사실이고 경제적인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정학적인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중요성, 즉 미국이 그래, 아예 맘대로 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뭘 하든지 간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스탠스를 가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일본에 대해서 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약간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이 실제로 한국이 가진 국제 사회에서의 중요성을 제시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중국 입장에서 그래 뭐 없었던 걸로 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경제 규모가 크니까 뭐 그거 하지만 그거라는 게 실제적으로 사라진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받는 충격은 상당하다라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대국이라고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성격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도 위험한 얘기가 되겠지만 거꾸로 너무 이렇게 소심하게 어차피 뭐 중국이랑 얘기해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 질질 끌려가야지라고 하면 실제로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그냥 질질 일로 와 그러면 따라가고 뭐 네. 절로 가 그러면 가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예정되어 있는 파월의 연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계속 한일 정상회담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시장에 계속 이제 노이즈로 작용을 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호재성 뉴스로 시장을 좀 끌어올릴 부분도 있을 텐데 부디 긍정적인 이야기들만 더 많이 힘을 얻는 시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했고요. 한국금융연수원 주현수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금요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한 주 동안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국장 투자자분들 더 고생 많으셨고 미장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생 좀 하셨는데 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그런 시장이 다음 주에 펼쳐지길 바라겠고요. 미국터 팔기 딱 한 자리 남아있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그거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얼른 고민을 끝내시고 관련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영상 하단에 전화번호 나오고 있죠. 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전화드리고 전화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련한 커리큘럼이나 뭐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6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 미국과 필라델피아를 누비며 세계 7대 미술관을 모두 관람합니다.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조금 서두르시면 좋겠네요. 영상 아래 링크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